또 거기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제 그쪽으로 저명하신 교수님이 다른 대학교에서 제가 박사를 하고 있던 대학으로 옮기셔서 하고 계신 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하게 됐는데 뭐 개인적인 계기도 좀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 아버님도 좀 한쪽으로 좀 뭐 그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어떤 이 개인적인 계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안 풀리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흥미롭고 챌린징해서 일단은 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중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이제 초등학생도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가능하면 최대한 쉽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 수학으로 이제 응용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대부분 수학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가지고 뭐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은 사실 그 툴로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도구로서 이용되어지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실험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공동 연구자들인데 예를 들면은 이쪽 분들은 이제 그 뭐 수학 쪽을 하고 계신 수학과 교수님들이고요. 뭐 영국, 미국, 뭐 여기저기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수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시고 이 밑에 계신 분들은 여기 한국 분 두 분 계시고 이쪽 분들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실험을 하시는 분이요. 그 중에서도 저 왼쪽에 계신 여기 닥터 키오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제가 많이 했던 그 뇌종양이라고 하는 그 뇌에 생기는 암이에요. 뇌종양 쪽에 그 서전이에요. 그러니까 뉴로서전, 그러니까 수술, 외과 수술을 해서 이제 그 환자들의 이제 이걸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렇게 떼어내는 일이 이제 주 업무인 그런 의사분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이분은 이제 그 같은 랩에서 이제 실험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 이제 그래서 이 두 분은 지금 뭐 하버드 그 병원에 계시고요. 하버드는 사실 병원이 없고 그 뭐 대학만 의과대학만 있고 이제 그 어소시에이트된 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MGH하고 이 브링엄 월스 하스피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재직하신 분들이고 이분은 이제 텍사스 대학에 있는 그 실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국립암센터의 그 박정배 교수님이시고요. 이쪽은 이제 그 서울대 병원의 이제 영상의학과의 그 최승원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수학을 하긴 하는데 이 수학을 응용을 할 때 내가 어떤 암에 대해서 알고 싶나 그래서 그 암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그 특정 암이 결정되면 특정 암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그 기본이 돼야 돼. 그래서 저 박사할 때 그 한참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생물을 하고 있는 건지 의대에 들어간 건지 헷갈릴 때도 있을 정도로 그쪽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수학뿐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이제 특히 의료 쪽에 특히 이제 종양학이라고 하는 이쪽 분야에서 이제 많이 좀 지식이 좀 쌓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일단 그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알 필요는 없죠. 내가 그 알고자 하는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 중간에 이제 수학적인 부분은 제가 다 굉장히 많이 뺐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개 여기저기 튀어나오는데 그 특히 여기 그 우리 미래의 주역 이 새싹 어린이들은 그 전혀 모르는 이상한 기호가 나오더라도 그냥 저거 없어 난 몰라 이렇게 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교 가서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혹시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실까봐 이제 몇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학을 쓰이는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실험팀과 같이 일을 하고요. 일단 그 암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생명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수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명수학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 생명수학. 생명수학이 뭐야? 저도 사실 유학 가기 전에 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미국 가봤더니 그 미국에서는 이제 60년 전에
1950년대 근처에 이미 이제 생명수학이라고 태동을 해서 이미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으니까 대학교까지 이제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모르고 갔죠. 근데 그래서 이 생명수학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활발해져 가지고요. 요게 그 영어로는 그 mathematical biology 혹은 biomathematics 혹은 뭐 한국말로는 수리생물이라고도 하고 생명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사실은 뭐 하도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제 홈페이지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연구나 이런 거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이 계시면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사실 그 전에 이제 홈페이지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해서 그 논문만 걸어놓고 그랬었는데 그 이렇게 대중적인 강연을 이렇게 하고 준비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조금 업데이트를 더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대학원생들이랑.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금 이제 그림이 없는데 여기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그림도 이제 실제 하고 있는 연구에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하고 다양한 걸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관심 있으시면 좀 홈페이지에 와 보시면 이제 연락을 할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생명수학 학회라고 있고요, 미국에. 그다음에 한국에도 있습니다. KSMB라고. 그래서 이번 제가 거기 이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금년 6월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학회가 열리고 1년에 한 번씩 학회가 열려요. 그래서 그 굳이 제주도 말고도 이제 뭐 해운대에서 하기도 하고 뭐 여기 서울에서 하기도 하니까 혹시 그런데 가서 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 수학을 굉장히 잘 이렇게 난 대학교 때 한 거 이해 기억도 안 나 이러셔도 이게 이런 걸 다 수학으로 해?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수학을 사실 처음부터 수학 잘하는 사람은 없죠. 태어날 때 뭐 아인슈타인급의 뭐 천재나 아니면. 그래서 그 가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것저것 둘러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에도 큰 게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생명수학은 그 한국에 사실 없었는데 한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여기 일본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빨리 해서 지금도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생명수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한 교수님들 정도나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뭐 하회원이 한 2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그거보다 훨씬 많아서 한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이상 굉장히 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되게 많아요. 제가 있었던 MBI, 뭐 님비오스, 뭐 MTI, 특히나 요즘에는 또 그 사이먼 파운데이션의 사이먼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린스턴 대학 교수하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증권 쪽으로 가서 돈을 엄청나게 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돈이 하도 많으셔서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운영해서 펀딩을 주는 것 쪽으로 해서 운영되는 게 또 센터가 하버드에 하나, 뭐 UC 어바인에 하나, 캘리포니아 쪽에 하나. 그래서 그 센터만 한 3-4개가 돼요. 그래서 되게 미국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상당히 미흡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50년 전에 굉장히 못 살던 나라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한국에도 이제 생명수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커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되게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뭐 되게 늦게 했지만 50년 안에 한강에 기적해서 갑자기 이런 건물도 짓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굉장히 저력이 있어서 이 저력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생명수학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실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학 뭐 이건 이제 자세한 그런 정보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수학은 기본적으로 실험하는 푼들이 있고 여기에 제가 있는데 제가 어딜게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사람인가? 여기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네요. 여기 제가 대학원생 때인데 여기는 이제 실험하시는 실험 선생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고 여기는 이제 석사 박사 학생들인데 여기는 이제 미국 학생이고 그래서 저 실험을 같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수학을 전공을 했지만 실제 실험에서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나 실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사실상 구체적으로 문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서 이제 상당히 의대 쪽이나 생명 쪽에서 이렇게 쭉 진보를 하는데 문제는 실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쥐 한 마리가 누드마우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털 안 달린 그런 누드 마우스가 얼마쯤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그 안에 그 유전자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얼마 정도? 한 10,000원? 10만 원. 10만 원쯤 합니다. 그럼 10만 원이면 그 내가 어떤 약을 예를 들어 항암제를 테스트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랩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랩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큰 교수님도 그 안에 그 학생 뭐 포스닥 학생 대학원생 월급 주고 또 쥐도 사고 이렇게 실험실을 운영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실험 페이퍼 보면 그 N은 어쩌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희생당한 그 어떻게 보면 그 G 숫자거든요. 그 N이 7, 6 이래요.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는데 그래서 평균 내서 이제 실험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 하는 그 실험이 6마리, 7마리. 왜냐면 6마리만 해도 벌써 60만 원, 70만 원이고 그게 또 한 번 한다고 바로 되지도 않아요. 뭐 저도 사실 지금 첫 논문 나왔을 때 두 번째 논문인가 그거 할 때도 실험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근데 2년 걸렸는데 처음에 할 때 쥐를 엄청나게 많이 죽여가면서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안 나오고 굉장히 그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 실험 디자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그거를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저희 같은 수학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저희들은 그 마음은 안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쌉니다. 저희들은 돈이 안 들어요. 수학과는 크게 돈이 안 들고 저희들은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머리, 연필, 종이, 컴퓨터 해봐야 한 150만 원. 물론 저같이 이제 큰 웍시단위 돌리면 한 1억짜리도 돌리지만 그래봐야 이제 실험팀에서 돌리는 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액수고 근데 실험 한번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요.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없는 거라든가 아니면 실험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최적화된 걸 찾으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 데이터로 해서 그 가정을 하고 그 소리 모델을 개발을 해요. 펜과 연필로.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모델을 분석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결과를 가서 다시 실험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요. 그 실험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틀리네? 틀렸구나.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잘 만들고 맞았네? 아싸 맞았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실험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컴퓨터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세계에서 그 역사적인 그 큰 걸 바꾼 것들은 대부분의 그 상상력에서 출발을 하죠. 내시경도 마찬가지고요. 내시경 지금이야 아주 흔해져서 저도 1년에 2년에 한 번씩 맨날 내시경 하고 선생님들도 정기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실 텐데 내시경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아세요? 상상력으로. 내시경 만들 때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 내시경 만들 때 그거를 대단한 아인슈타인급의 과학자 혹은 대학 교수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거 만든 거는 그 병원에서 의료인이 치료받으러 이제 엄마 따라 쫄래쫄래 따라왔던 애가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실험하러 이렇게 누워가지고 환자가 어디 이렇게 이동되는 걸 보고 엄마 저기 어른 저 왜 저래요? 그래. 아파서 그래. 어디가 아픈데요? 여기 어디 위가 아프대. 근데 그러면 치료하면 되잖아. 치료가 좀 힘들대. 왜 힘들어요? 그 위가 속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고 이것저것 치료하는데 그 당시 얘기예요. 지금 말고 안 보인대, 못한대. 그때 얘가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안 보인다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근데 그 아이가 그러면 거울 달면 되잖아요. 그게 내시경의 시초예요. 쬐끄만 거에다가 거울 달아서 집어넣어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어린아이가 생각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 과학자가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런 거죠. 사실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것들은 오히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이제 꿈꾸는 거는 이런 실험으로 비교를 항상 해서 리얼리티 체크를 해요. 이게 실험적으로 이제 맞느냐를 확인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나온 것들이 실험적으로 힘들거나 지금 당장은 쓸 수 없는 것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전략을 짜볼 수 없는가. 그리고 그 전략을 실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실험팀에 실제 한번 해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국내 연구진 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성공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그 카이스트의 김재경 교수님이라고 저 미국의 그 미시간대 교수할 때 제 제자였는데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설케디안 클락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 이런 걸 하는데 그 실제 이론으로만 이게 안 되니까 실험실 쫓아가서 아 실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에 굉장히 그 도와주려고 하는 그 플로리다 대학의 한국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사실 그게 실험을 해서 예측한 수리 모델로 예측한 게 사실 맞아 떨어져서 그게 이제 사이언스에 셀 사이언스 네이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과학 잡지 3대 잡지 중에 거기에 이제 실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맞춘 거를 생각한 거를 이제 실현하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전에 1963년에 핫킨슨 헉슬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 두 사람에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의학상을. 이 사람 노벨 생리학상에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노벨상 받은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이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물론 수학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수학자는 아니고 이제 생리학자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쪽에 그 당시를 보면 뭐 이렇게 좀 똑똑하신 분들이 다 했어요. 사실은 수학자 지금처럼 뭐 수학 교수, 뭐 물리학과 교수, 뭐 누구 교수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분들도 수학자이자 과학자고 과학자이자 뭐 물리학자고 이랬거든요. 이분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생물학계 뭐 생리학자였지만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그 의대 쪽에 계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이퀘이션을 이런 이제 방정식을 써가지고 이제 그 액션 포텐셜이라고 그 오징어를 이용해서 오징어의 이제 안에 볼테이지가 움직이는 이런 걸 가지고 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걸 이 방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우리 몸에 이제 볼테이지가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논문을 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그 당시의 기술로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몇십 년 지난 후에 그게 밝혀졌죠. 사실로.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고. 그래서 사실 모델링의 이제 가장 큰 파워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 누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거 굳이 뭐하러 해요? 이 프레딕티빌리티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수학의 힘이죠. 되게 복잡다단한 일의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 중에 뭔가 가장 큰 기전처럼 보이는 거를 뽑아내서 영어로 이제 앱스트랙화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추상화 시켜서 그거를 간략화 시키고 그거를 정교화 시켜서 내가 어떤 구조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능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생명수학이 제약회사에 제 친구인데요. 앤드류 스타인이라고. 그 뭐 미시간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뭐 교수는 그러니까 교수하다가 뭐 그 지금 제약회사가 있어요. 제약회사가 있고 여기는 이제 NIH라고 미국의 국립보건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제일 펀딩이 되게 많은 그 제일 큰 기관이고요. 요 모피 캔서 센터라는 가 있어서 요게 이제 되게 특이한 기관인데 여기가 이제 그 디렉터가 이분인데 모피 캔서 이분들은 이 안에 수학자들이 그 센터예요. 모피 캔서 센터, 그러니까 암센터,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학교 암센터, 서울대학교 암센터 같은 암센터예요. 그 플로리다에 있는 암센터인데 암센터 안에 이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죄다 수학자예요. 수학과 박사예요. 그 개 중에 한 3분의 1쯤은 교수하다가 이쪽으로 갔고. 그래서 수학을 하신 분들이 실제 암센터에 들어가 계세요. 암센터에 들어가서 모델링을 하는데 모델링의 기초 데이터를 실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해요. 그리고 논문을 쓰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이런 걸 해요. 뭐 개인적으로 저하고 그런데 다 친구들인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필드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근데 어쨌든 되게 그 재밌게 하고요. 심지어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뭐 보시면 뭐 영국 옥스포드, 뭐 이태리, 뭐 캐나다, 시드니 대학, 호주, 뭐 영국 여기저기 뭐 굉장히 많아요. 저희 나라만 아직이 없어요. 사실은 재작년에 한번 SRC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런 센터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이제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그 미래 창거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미래에 살 수 있는 먹거리. 사실 이제 특히나 여기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이제 어린 새싹들은 사실 이 어린 새싹들이 나중에 이제 클 때쯤 됐을 때 저희들이 뭘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상 그 뭐 자동차 만들어 팔고 뭐 냉장고 삼성 유명하죠. 미국에서 삼성 자동차 팔고 이런 거 되게 제조업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같이 이제 노동집약적인 나라들이 금방 따라오잖아요. 사실상 지금 거의 따라왔고 거의 기술차가 뭐 2, 3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뭐 금방 또 따라잡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이 노동이 사실상 이제 근면한 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는 굉장히 그 근면성에 근간을 두죠. 굉장히 열심히들 일하셨고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 정말 열심히 저희 어머님 세대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그래서 근면한 걸로 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미 세대는 저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차 산업혁명 세대로 들어왔어요. 그런 세대에서 노동집약적인 것만 가지고는 더 이상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요. 캐나다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복받은 나라인데 캐나다 같은 나라는 사실 나무만 팔아도 한 수백 년을 아직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있는 반면 저희 나라는 사실상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적인 것보다는 이제 이런 의료 분야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생명수학이 그 중에 하나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피 캔서 센터 거기에서는요 이 암세포 박멸 게임도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지금 이제 이거 갖고 계시면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이거 있어요. 앱 지금 갖고 있는 거 그 저기 셀폰 이게 이 핸드폰 찾아보시면 이거 있어요. 크루세이저라고. 그래서 크루세이저 캔서 크루세이드라고 있고 이게 이제 이 그룹에서 만든 앱이에요. 그래서 이 앱을 보면 실제 환자 데이터를 보고 이 밑에 뭐 이렇게 무슨 애들 게임하듯이 게임 좋아하시죠? 어린 친구들은. 벌써 반응이 나오죠. 게임처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암세포를 깔아놓고 예를 들어 여기 같은 이제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암세포 빨간색이랑 뭐 이렇게 뭐 녹색, 빨간색 이런 각각 색깔들이 이제 막 성장하는 암세포, 죽어가는 암세포. 내가 항암제를 투입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항암제를 투입하다가 항상 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항암제를 투입했을 때 걔가 어떻게 세포가 반응하나 어떻게 내가 하면은 이제 이게 죽어가나. 세포는 항상 우리가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암세포도 우리 몸의 장기 일부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알고 이제 암세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데 이게 여기 써 있죠. 뭐 cancer is complex disease 이러면서 you are doctor. 그러니까 당신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요 위에서 the cancer crusade was designed with the goal in mind to enable you, the gamer, to help improve cutting-edge cancer research. Seriously, data generated by thousands of users will be sent back to the Murphy Cancer Center in Tampa, Florida, and analyzed for new and improved therapeutic strategies or schedules and join the fight against the cancer. 이게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요즘 한참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 바로 전주에 그 내용도 빅데이터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동영상 보니까 이 빅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좀 더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암 박멸을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아직 이 얘기는 안 돼요. 다만 우리나라는 좋은 거 하나는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미국처럼 다인종이 있지 않아서 사실 그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 의료진들이 우리나라 데이터를 되게 좋아해요. 의료 데이터를. 물론 개인정보 이런 게 있어서 뭐 국가 간의 협약 이런 게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지만 왜 좋아하냐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실하게 다 금방 다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5개 대학교 병원 5개만 잡으면 돼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렇게 국립암센터 이렇게 해서 5개 병원 안에 웬만한 굉장히 큰 환자들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생긴 게 다 비슷하고 같은 피질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급 데이터, 이게 고급 데이터. 빅데이터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마이닝이거든요. 데이터가 많으면 뭐예요? 여기저기 막 이것저것 이렇게 잡스럽게 섞여 있어서 그 중에 고급 데이터라는 게 있어야지. 사실 굉장히 데이터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 중에 마이닝을 통해서 좋은 고급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암센터에서 뭐 그런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그 포텐셜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암입니다, 이제. 그 못 살 때는 이제 암이 아니죠. 그래서 후진국, 아프리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 쪽으로 갈수록 암이 1위가 아니에요. 훨씬 더 다른 이제 후진국병이라고 해서 훨씬 이제 전염병이나 이제 되게 큰 그런 요인들이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암이 1위가 됐다라는 거 뒤집어 생각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3만 불대 국민소득이고 그래서 굉장히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거의 반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병이라고도 불려요, 암이. 근데 어쨌든 간에 암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한국인 사망 원인 순위를 보면 악성 생생물이라고 이제 보험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암이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 그래서 좀 이렇게 지역별로도 조금 약간씩이 편차는 서울, 충북 뭐 이런 게 따라 제주도 이런 거에 따라 조금 편차씩은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지역마다 이게 또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일 높은 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이게 암이 제일 높고 서울도 암이 제일 높고 뭐 이런데 뭐 하여간 이게 제일 높은 지역이 각 질환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 원인을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뺀 사망 원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당뇨, 간질환, 뭐 고혈압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성별로 보면 남자도 암이 1위고 여자도 암이 1위고 뭐 그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뇌질환 좀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특별히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고 암으로 물론 이제 그 암 특정 종류의 암들은 다르죠. 이제 여성분들이 그 많이 걸리는 여성암들이 있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따로 있고 근데 이게 뭐 이게 비교를 해보면요, 2007년에 대비 이게 2007년이 이 파란색이에요. 2007년 대비 이제 2016년이랑 2017년 보면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조금씩 뭐 변화가 이제 약간씩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이 폐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폐암 발생률이 갑자기 이렇게 10년 정도인데 갑자기 올라간 게 이제 어떤 그 데이터 수집에서의 그 에러인지 아니면 뭐 요즘 한참 얘기하는 미세먼지 때문인지 뭐 아니면 뭐 가정에서 뭐 사실 발생 요인은 되게 많거든요. 가정에서 이제 요리하시는 주부로서 이렇게 요리하시는 그 어머님들도 굉장히 그 요리할 때마다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통계청에서 발표는 이런데 그 원인적인 거 찾기는 상당히 좀 힘들죠, 사실은. 남성, 여성을 좀 구별해 보면요, 남자는 폐암이 1등이고 그 다음에 간암, 뭐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뭐 이렇게 가죠. 근데 여성분들은 폐암하고 위암하고 좀 비슷한데 여전히 폐암이 조금 높긴 한데요. 그다음에 뭐 대장암, 간암. 의외로 유방암이 좀 적죠. 근데 발생률은 이제 이게 이 사망률이어서 그렇고요. 이게 사망률이어서 이렇고 실제 그 암 발생률은 그 여성분들한테서 그 유방암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유방암은 이 발생 빈도에 비해 굉장히 그 생존율이 높아요. 보통 생존율 얘기하면 5년 생존율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치료하고 5년 지났을 때 살아 있느냐, 이제 돌아가셨느냐, 이거라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리고 또 자가 검진이나 이런 특히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 선진국이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정말 그런 면에서 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의료 선진국이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미리미리 검진을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이 나라마다 그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조금씩 달라요. 뭐 일본에서 많이 생기는 암, 또 아시안들, 이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 근데 최근에 사실 저희들이 대장암들이 많아졌는데 대장암이나 이런 암들은 사실상 저희들 식습관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암이 도대체 뭐냐? 암이 뭘까요? 도대체 암이 뭐예요? 암적인 존재, 암.
암적인 존재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암이 도대체 뭔가요? 여기 초등학교인가요? 암이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와, 정말 똑똑하네요. 아, 이 몸에 굉장히 근접하게. 오, 이게 이제 암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암을 제가 요 밑에 이렇게 해놨는데 암이라는 거는 암 종류는 많죠. 여기 뇌종양, 뇌에 걸리는 거. 저희 몸에 사실 대부분이 암이 다 걸리죠. 온몸 구석구석 다. 온몸 구석구석. 자, 뇌부터 시작할까요? 뇌종양. 밑으로 내려갈까요? 뭐 유방암, 폐 쪽으로 내려가면 폐암, 밑에 가서 소화되는 소화기 보면 위암, 밑으로 내려가면 또 대장암, 뭐 항문암도 있고 뭐 무슨 신장에 있으면 신장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밑에 췌장암, 각종 기관, 저희들이 이제 오장육부라고 하는 그 기관들은 다 암 종류가 다 있고요. 하여간 다 이런 암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암이라고 하는 거 단어는 그 영어로는 canc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캔서의 그 실제 어원은 그 이 그릭 쪽에서 저쪽 이제 그 학문에 이제 소스가 그쪽에서 많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릭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이게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개 꽃게 개예요 개 영어로는 crab이에요 crab 이게 그래서 이게 암이 꽃게 같이 생겼다고 해서 암이에요. 지금 신기하죠? 암 한자로 이게 암 제가 이게 한국에서 쓰는 그 암에서 그 한자 쓰는 그거하고 좀 다르죠. 이게 좀 그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하고 그 당시 캔서라는 그 그릭 그 단어를 해서 이렇게 많이 쓴 이유는 실제 봤더니 뭐 누군가 죽어가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봤더니 생긴 게 딱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게 막 이렇게 막 있고 개처럼 뾰족뾰족한 게 이렇게 나와 있고 정상 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글동글. 예. 일반적으로 정상 세포는 동글동글해. 움직일 땐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상 세포는 동글동글해요. 근데 암 세포는 저렇게 삐쩍삐쩍해요. 특히 그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제 그 엑스레이 찍거나 이랬을 때 그 안에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진단이 달라져요. 그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러니까 양성인지 이제 악성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구별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진단할 때는. 근데 그 패톨로지는 이제 병리학적으로 가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지만 어쨌든 겉모양으로는 실제 나온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암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이 없었으니까 캔서라는 단어는 그 당시 이제 이런 크랩이라는 거에서 그 개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암의 발생 요인이 되게 많은데 뭐 많죠. 뭐 되게 재밌는 것들을 제가 몇 개를 그냥 이렇게 찾았는데 뭐 이게 되게 뭐 커피를 먹으면 장수 한 해 만에 뭐 하루에 뭐를 하면 뭐 하루에 한 잔 뭐 반주를 하면 건강에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되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확실히 판단이 안 돼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돌죠.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병이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몇 개는 사실상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혼자분들이 기혼자보다는 그 암 발생 확률이 최소 35% 이상이에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놀랐는데 그 암이 걸렸다는 걸 보고 이렇게 이게 그 발생 확률도 그렇고요. 확률도 그렇고 요 밑에 보면 암 환자의 자살률도 보통 집단보다 2배 이상 높다. 이것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특히 남성분들이 저 몰랐는데 남성분들이 이렇게 암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치료가 이제 힘들다 뭐 하여간 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소리를 들었을 때 금방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대요. 여성분들보다. 그것도 이제 되게 신기한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생활 습관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음식하고 관련된 건 대장암 쪽이 많이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흡연하고 관련된 건 대부분 폐암. 폐암의 90%는 흡연입니다. 흡연. 그래서
뭐 이렇게 아버님들 이제 흡연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흡연에 이제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암 환자, 폐암 환자의 90% 이상은 대부분 흡연이에요. 흡연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실제 그 위에 뭐 미세먼지도 있을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그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죠. 방사능 누출 사건. 혹시 아시나요? 체르노빌 사건의 원폭 사건이라든가 가장 최근에는 일본에서 또 하나 터졌죠. 후쿠시마. 뭐 지금은 아직 이제 시기가 아직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확실히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체르노빌 뭐 이런 거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병원 방사선 피폭. 뭐 의료계에서는 이 정도는 오케이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파일럿들은 늘상 비행기 타고 다니죠. 비행기 타고 다닐 때 방사선을 노출되는 거 알아요? 생각 잘 안 하시지만 비행기 한번 국제선 여기서 미국 한번 갔다 오시면 이렇게 엑스레이 많이 찍은 거하고 비슷하게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 계산을 하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실제 계산도 해서 그 안전도 측정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파일럿들이 뭐 맨날 늘상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현재 그 주어진 스케줄로 움직이는 파일럿들이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 정도다라고 판명은 났어요. 판명은 났지만 어쨌든 간에 방사선 노출도가 비행기 타면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국제선들 높게 날기 때문에 대기권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방사성이 이제 우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노출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또 일부 뭐 승무원들 같은 경우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임신이 힘든 이런 것들도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방사선 관련된 것 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것저것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밌게 다인종 국가인 경우에 특정 인종의 발생률이 다른 인종보다 높게 나타나요. 희한하게. 그 통계적으로 나온 걸로 보면 흑인 분들이 백인들보다 더 암 발생률이 높고 아시안들은 되게 낮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좀 특이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2007년 추정이긴 한데 1년에 암 치료에 쓰는데 226조를 썼는데요. 220 암 치료하는데. 근데 이만큼을 썼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질병보다도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립보건원이라고 NIH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NCI라는 게 있어요.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라고.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내셔널 캔서 센터. 여기 한국의 그 국립암센터 있죠? 국립암센터하고 똑같은 게 거기 있어요. 사실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 따라한 거지만 그 국립암센터가 있는데 그 국립암센터에서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걸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아직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못 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암세포를 죽이려 하지 말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암세포 너무 힘들다. 그냥 관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암을 확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잘 안 죽거든요.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암이랑 같이 살자. 암을 그냥 내 몸의 일부로 인지하고 그냥 이렇게 좀 나빴을 때만 조금씩 치료하고 그냥 같이 살자. 그리고 이제 수명 다할 때까지 그냥 그러고 살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실제 치료는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수술이죠. 수술이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많이 하는 치료법이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 약물로 치료를 하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또 면역 치료. 면역 치료라는 거는 우리 몸의 자체 면역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체 면역. 왜냐하면 암이라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암을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죽여요. 얘가 암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암세포가 원래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하거든요. 외부에서 감기가 들렸을 때도 그래. 외부에서 뭔가 바이러스나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막 나가서 되게 면역세포 종류가 많아요. B세포, T세포, 뭐 매크로페이지즈, 뭐 뉴트로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걔네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어떻게든 얘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암은 그거를 이겨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딱 생기면 이 주변에 있는 애들 보고 주변에 있는 암세포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나 건들지 마.
나 나쁜 애 아니야. 나 건들지 마. 이상한 물질을 발생해요. 이상한 화학 물질을 이렇게 쏴요. 주변으로. 그리고 리셉터라고 해서 이게 표면에다 이상한 표백제 같은 걸 바르고. 그러면 막 죽이려고 쫓아갔던 면역세포들이 뭐야 이거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아닌가 봐 이러고 돌아가요. 그래서 암세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면역세포를 억제를 해요. 그런 거가 굉장히 치료에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이 면역 치료는 그걸 다시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애초의 면역세포를 다시 살리자.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자라는 게 면역 치료예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쓰고 있는 거 알아요? 바이러스? 항암 바이러스. 항암 바이러스가 사실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다 통과를 했고요. 이미 임상 다 통과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이미 치료하고 있고요. 항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사실 일반적으로 나쁘죠. 우리 몸에 바이러스 들어오면 감기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질병들을 유발하지만 바이러스가 이제 뒤에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 중에 일부가 나오겠지만 바이러스도 씁니다. 자,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이 사람들이 쓴 아이디어는 항암 바이러스하고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알아요? 그렇죠?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생긴 말에다가 우리의 아군을 쫙 숨긴 다음에 선물로 가서 주는 척하고 가서 픽 하면서 픽.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트로이 목마죠. 트로이 목마의 아이디어를 실제 이용해서 트라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성공을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암 바이러스 있죠. 항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전달해야 되는데 암 있는 데다가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암이 있어요. 뇌종양 같은 거 되게 안 돼요. 이게. 그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면역세포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참 이게 기발한 발상. 면역세포는 원래가 뭔가요? 면역세포는 바이러스 들어오면 바이러스 잡아먹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면역세포에 침투해서 면역세포를 버스로 이용해서 쭉 이 암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면역세포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암세포 죽이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트로이 목마 아이디어거든요. 트라이를 몇 번 했는데 미국에서 아직은 성공 못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르노빌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느 사건보다도 굉장히 큰 암 환자를 생성했죠. 이 체르노빌 사건이 1986년도에 4월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소련 구소련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나서 이제 그래서 뭐 이쪽에 후쿠시마에서 했을 때 굉장히 그 경악을 한 게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암 환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걱정을 많이 한 거죠. 자, 종양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자, 종양이 성장을 할 때 종양이 아까 그 어린 친구가 굉장히 잘 설명을 했는데 자, 보통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정확하게 살 때와 죽을 때를 알아요. 우리 몸의 세포는 증식을 해야 될 때 증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세포도 수명을 다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좀 없어지면 또 새 세포가 나와서 속살이, 그래서 저희들 좀 이렇게 아파지면 속살이 나오잖아요. 그 속살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 세포가 나와가지고 그걸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새 세포가 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증식은 필요한데 암은 그 차이가 뭐냐면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유망암 같은 경우는 아니면 피부암 같은 경우 이렇게 피부 껍질에 피부암 같은 경우에 피부 껍질 중에 있는 세포 에피텔리얼 셀 혹은 이제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상피세포에 있는 애가 무한증식 하는 애요. 무한증식 끊임없이 멈출 줄 모르고 그게 문제죠. 멈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멈출 줄 모르고 결국엔 하나로 시작한 암세포가 나중에 이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걔가 어느 경우는 이제 장기를 눌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환자를 괴롭게 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 한번 좀 바이올로지는 이제 조금 이제 워밍업을 했으니까 좀 실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안에 보면 자, 암덩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실험실에 들어가면 암덩어리예요. 자, 실험실에서 보이는 암덩어리. 자,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암덩어리의 맨 바깥에는 이렇게 되게 막 자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안에는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암세포도 세포예요. 암세포도 우리 몸의 일부고요. 암세포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도 있어야 되고 글루코즈 같이 먹거리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먹거리와 산소나 농도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조그맣을 때 상관이 없는데 점점 커지면 이 바깥으로부터 이 안으로 들어온 게 디퓨전, 뭐 어려운 말로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쫙 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유리에다가 이제 물 집어넣고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쫙 퍼지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이 안에 영양 공급도 되고 산소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에는 안 돼요. 그래서 바깥에는 엄청나게 막 자라고 안에는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배출 농도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쓰레기죠. 쓰레기는 엄청나게 쌓여서 안에는 죽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 그걸 딱 이렇게 수술적 제거를 해서 빼내서 안에를 딱 컷해서 그 슬라이스 단면을 보면 안에가 새까매요. 새까매. 바깥에는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세포들이고 안에가 막 새까매요. 죽어있는 세포들. 이 죽어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그 모든 상황을 되게 악화시켜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암도 치열하게 살아나고자 하는 우리 몸의 일부예요. 우리는 저희들이 생각이 되게 나쁜 애죠. 하지만 쟤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자기들도 살려고 노력하는 애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끊임없이 항암제 쏘고 방사선 쏘고 여러 가지 막 치료법을 치려고 하는 순간 얘네들은 뭐 하겠어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레지스턴스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저항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항암제를 했을 때 저항이 생기고 또 하나 얘 살아남기 위해서 또 뭐가 생기냐면 아까 조금 전에 이 바로 전에 슬라이드에서 산소랑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소나 이런 먹을 거나 이게 어디로 공급이 될까요? 우리 몸에? 핏줄로 오죠. 근데 암세포는 굳이 핏줄 바로 옆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암세포는 여기 있었는데 핏줄 주변에 있는 핏줄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주변에 있는 핏줄에 있는 걸로 해서 이게 쫓아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애들이 죽어가잖아요. 나 못 살겠어. 나 살아야 돼. 얘네들이 뭘 하냐면 되게 특이하게 뭔가 나요. 암세포가 배출하는 특수 화학물을 배출해요. 영어로는 테프라고 부르는데 뭔가를 막 쏴요.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혈관이 막 생겨. 없던 혈관을 막 만들어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엔지오지네시스라고 하고요. 뭐 한국말로 하면 혈관 신생성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핏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핏줄을 끌어당겨서 이런 식으로 자기 몸 암세포 주변을 전부 핏줄로 감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을 통해서 역시 산소, 밥 먹을 때 먹는 모든 영양분들 다 빨아먹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는 보통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먹는 게 굉장히 배고파요. 굉장히 많이 먹는 속도가 빨라요. 엄청나게 많은. 그거에 더 나쁜 게 뭐예요? 전이. 이미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면 여기서부터까지 혈관을 가야 되지만 이미 이렇게까지 만들면 이미 자기 옆에 있잖아요. 이 암세포가 혈관으로 들어가요. 이 혈관을 타고 쭉 가서 자, 혈관을 탔어요. 혈관을 타면 자, 여러분도 전라도 저 고흥 저 끝에 머리 살아도 고속도로 쫙 타면 한꺼번에 쫙 올라오죠. 아무리 먼 거리라도 혈관 타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동맥을 생각해 보세요. 펑펑펑펑 이렇게 쏴대는데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죠. 완전 고속도로죠. 일단 혈관에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이 몸속에 여기저기 퍼져요. 예를 들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주로 폐나 뇌종양, 뇌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일단 혈관 들어가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혈관으로 이미 들어가면 전이가 되고 전이가 되면 얘네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의사분들이 잘 말씀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의사분들도 몰라요. 이 기전을 정확하게. 생물학자도 모르고 전이가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전이가 또 하나 웃기는 되게 이상한 현상은 예를 들어 유방암에서 생긴 게 폐암으로 갔다. 희한하게 다른 조직에 간 그 세포가 암세포가 이 세포 원래 출발했던 녀석을 자르거나 치료를 해서 없애기 전까지 발현을 안 해요. 숨어 있어요. 도먼트 상태, 영어로는 도먼트 상태로 숨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한 연구 중에 이게 있어서 좀 더 갈게요. 그래서 실제 엔지오니시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원래 없던 핏줄인데
암이 다 끌어당긴 핏줄이에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암세포가 자, 얼마나 클까요? 우리 몸의 바디 사이즈 볼 때. 자, 제일 큰 거 블루웨일. 와, 블루웨일 이런 게 아마 한 30m 될 거예요. 30m 엄청나게 큰 고래가 있는 반면 그거보다 좀 작은 사람은 제가 뭐 제 2m라고 우기고 싶지만 2m도 안 되죠. 2m도 안 돼요. 자, 이 G는 뭐 이 정도. 자, 그리고 쭉 내려가면 그거보다 작은 게 이제 뭐 개미 정도. 그다음에 뭐 개구리 알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자, 세포 어디 있을까요? 세포 여기 있어요. 세포가 어디? 10 마이크론. 보통 이제 세포 사이즈에 따른데 보통 세포가 보통 10 마이크론. 마이크론 한참 졸업하신 지 오래돼서 자, 계산 한번 간단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쉽게 계산이 돼요. 자,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1000분의 1의 밀리미터. 밀리미터를 1000분의 1 한 게 마이크론이에요. 그리고 10 마이크론이 세포 사이즈예요. 즉 1mm를 100분의 1 한 게 세포 하나 사이즈예요. 자, 그 계산을 하면 자, 여기 이제 그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자, 박스 원래 이제 동글동글한데 이제 큐브처럼 생겼다고 쳐요. 큐브같이 생긴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덩어리가 각각 암세포는 10 마이크론, 그러니까 10 마이크론, 그러니까 100분의 1 밀리미터. 그리고 이쪽 1mm, 이쪽 1mm, 높이를 1mm. 전체 몇 개 세포가 있을까요? 꽉 채우면 10의 6승. 그렇죠. 왜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자, 이게 1mm인데 100분의 1이니까 이쪽으로 100개 있죠. 그죠? 100개 나열할 수 있죠. 자, 이쪽 방향으로도 100개 나열할 수 있죠. 고까지 곱하면 100 곱하기 100 만이에요. 다시 위쪽으로 100개죠. 자, 10의 6승이에요. 밀리언, 100만 개예요. 100만 개. 자, 생각해보세요. 1mm. 자, 여러분 손톱에서 1mm가 얼마나 할까요? 1cm가 요만한데 1mm 얼마나 할까요? 요만하죠. 요만한 거. 요거 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자, 요 계산을 이제 잘 계산하셔야 돼요. 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있기 때문에. 자, 생명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다중현상을 갖고 있어요. 자, 수학적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이상하게 생긴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요. 그래서 종안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혈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암이 어떻게 자라는지, 암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떤 룰과 수학적인 모델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해서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약물을 전달했을 때 약물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전달됐을 때 얼마나 몇 프로나 이게 제거가 되는지. 뭐 저희 형도 사실 그 암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 목 뒤에 이제 경청암인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제거를 했는데 이게 완전 제거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부 이제 이런 뭐 이런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 제거, 유방암 이런 건 완전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데 있는 건 이제 신경이 건드려 있기 때문에 완전 제거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한 88% 정도 제거를 했다는데 그건 언제 다시 잘할 수 있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자,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셔요. 튜마는 항상 잘라내도 언제든지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튜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렇게 복잡해요. 자, 이렇게 튜마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암이라는 게 암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암덩어리가 암덩어리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암덩어리 안에는 이 복잡하게 써 있는 거 알 필요 없으시지만 어쨌든 복잡하게 심지어 여러 가지 세포가 섞여 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일종의 덩어리 같은 건데 그 안에는 심지어 면역세포도 써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이 안에 있는 M2니 M1니 이런 세포들은 사실 면역세포들이에요. 면역세포들은 사실 이런 암세포들을 죽여야 되는데 걔를 죽이지 않고 같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같이 있어요. 그냥 같이. 심지어 암이 자라는 걸 도와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암을 죽여야 되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암덩어리를 도와줘요. 암이 더 자라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치료가. 그래서
뭐 수학이 어떤 거가 쓰이냐. 뭐 미분 방정식, 미분, 적분.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면 이제 많이 쓰이는 거. 미분, 적분, 대학교에서 배우는 상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 혹은 시뮬레이션 코딩. 시뮬레이션 코딩은 요즘도 이제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코딩도 많이 하고요. 확률론도 쓰이고 또 셀룰러 오토메타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사실상은 제가 여름학교, 겨울학교를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못합니다만 그 재작년하고 작년도 했었는데 그 여름학교 같은 걸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 그 프로젝트를 해요. 교수님들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코드도 짜보고 암이 성장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아마 이번 여름에 시간에 대해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주기적으로 하니까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은 그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와 보시면 그런 거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가장 큰 그 모토는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어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엄청나게 그 많은 어록들을 남겼지만 everything should be made as simple as possible but no simpler.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 때 더 이상 간단하게 만들지는 말라. 가장 중요한 몇 개는 찝어내되 그거보다 더 적게 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돼. 참 근데 말이 쉽지 이제 실제로는 좀 그렇긴 한데 그 일단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걸 찝어낼 수 있는 걸 모델링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모델링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 몇 개의 변수를 설정해야 되는지, 이제 암세포를 해야 될 건지, 주변에 면역세포를 할 건지, 항암제를 넣을 건지 뺄 건지, 방사선 치료 가능성을 넣을 건지 뺄 건지 등등의 질문들을 스스로 하고 그 모델이 실험 데이터에 맞는가, 변수 간 상호작용 도표가 있는가, 모델이 실험 데이터하고 맞을 수 있는가, 실험 데이터가 있는가,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가, 혹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죠. Finally, 결정적으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모델링을 했을 때 왜 하느냐는 얘기죠. 이 모델링을 해서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모르고 있는 것들을. 자, 생명현상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복잡하게 생긴 이렇게 이제 이퀘이션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상하게 생긴 꼬부라진 기호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자, 이 얘들이 뭘 움직이는 걸 할 수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무비를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그 면역세포예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기 지금 쫓아가고 있죠, 여기. 여기. 뭐, 쬐끄만 거 쫓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뉴트로필이라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면역세포가 바깥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 얘네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쫙 먹었죠? 먹어서 쑥 들어갔죠? 그래서 꽉! 그래서 화학적으로 꽉 녹인 다음에 확 죽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전이가 일어날 때 최적의 방향 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넘어가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제가 한자 했던 것 중에 몇 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한 72세 정도 되신 미국에 계셨던 할머니인데 제가 이제 그 여기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썼던 논문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이분이 최초에 요게 이제 피부암이에요. 피부암. 여기 옆에 요만큼 이제 튀어나왔던 피부 세포, 상피 세포가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작던 애가 크고 커서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지금 이만한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1mm 바이 1mm 바이 1mm 안에 10의 6승 1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자, 걔를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수술하겠죠? 수술을 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수술하기 너무 좋게 바깥으로 또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딱 잘라냅니다. 잘라냈는데 수술하고 30일 지난 딱 한 달 지났어요. 뭔가 또 이상한 게 튀어나왔네요. 재보니까 원래 위치로부터 한 대충 5cm에서 한 7cm 정도 사이에 한 6개, 여기까지 해서 한 7개 한 정도가 새로 튀어나왔어요. 이런 건 이제 전이 중에서 이제 로컬 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소 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멀리
여기 시작한 게 뭐 뇌로 가거나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변으로 퍼지는 걸 국소전이라고 그래요. 국소전이라 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이게 기본 그 원리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의사들도.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원래 컨트롤 수술 제거하지 않았을 때 Y축은 튜머 발림이에요. 이쪽에 그 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암의 크기, 그 암 크기고, 자 수술 후 그리고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날짜고요. 자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건데 요 데이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이따 이제 다시 더 드릴 건데 일단 실험 데이터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제 실제 환자로 해서 나온 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원래 자 두 가지 종양이 있어요. 자 원래 아까 봤던 이렇게 되게 큰 종양이 원종양 큰 종양이 있었고 그 나중에 생긴 종양들이 그 있었죠. 조그만 애들. 자 걔네들이 있었어요. 자 큰 종양을 원종양이라고 하면 그 두 종양이 있었을 때 큰 종양을 제거했더니 주변에 없었던 작은 종양이 갑자기 빠르게 자랐어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비슷한 스토리죠. 그 전에 멀쩡히 있었던 애들이 안 보였어요. 이거 자를 때까지. 그 전에 있었던, 근데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안 보인 거예요, 눈으로. 근데 원래 큰 애를 잘라내니까 갑자기 확 자라는. 자, 그게 이제 전이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수학적 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기전들이 있어요. 이 안에 뭐 리셉터니 뭐 파이브, 이 안에 것들은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얘들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에요. 얘들은 그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들을 표로 만든 게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하고 합쳐지면 이렇게 만들고 얘하고 합쳐지면 얘를 만들고 얘하고 얘는 만들어지면 얘를 만들고 이런 식의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화학물질이 있죠. 그 뭐 화학작용에서 보통 나오는 그래프죠. 자, 그런 다이어그램으로 바탕으로 이제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림을 표현 이런 식이고요.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조금 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시기 시작하실 텐데 뭐 아프셔도 괜찮아요. 여기 그냥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가 있구나. 자, 뭐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나왔던 그 화학 물질들의 애들을 변수로 놓고 걔들이 일어나는 화학 작용들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쓴 것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관심 있을 때 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런 거를 모델링하면 이런 수학적인 방정식이 나오고요. 자, 요거를 이용하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잘 봐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수술하지 않은 경우하고 수술한 경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 원래 프라이머리 튜머지, 원래 원종양, 원래의 종양이 여기 있었어요. 자, 원래 암이 여기 있어요. 자, Y축은 이 Z축은 뭘 나타내냐면 그 암세포의 뭐라고 해야 되나, 덴시티 아니면 이제 농도 정도 이렇게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원래 원종양의 크기가 큰 애가 여기 있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세컨더리 튜머. 그러니까 원래 숨어 있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쬐끄맣게 있는 애들. 자, 그 경우. 그다음에 요축은 이제 타임축이에요. 시간축. 자,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원래 원종양이 있고 옆에 숨어 있지만 눈으로는 안 보이는 상태. 그 상태로 수술을 안 하면 자,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냥 걔가 그냥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는 원리가 참 신기한데, 근데 신기하게도 수술을 하면요, 이게 6cm 떨어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거예요. 아까 그 원종양에서 그 주변에 있는 위성종양까지 거리가 6cm였을 텐데, 근데 이 경우에는 내가 수술을 하니까 갑자기 휙 튀어나왔어요. 아까 그 환자분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알고 봤더니 자, 이게 정확하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지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왜 일어나느냐, 그걸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세요. 알고 봤더니 이게 원종양이 뭔가를 이렇게 쏴요. 화학물질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자, 주변에 위성종양이 있었어요. 자, 위성종양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애들은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를 쏴가지고 얘네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애들은 누르고 있고, 근데 나보다 좀 멀리 떨어진 한 10cm나 한 20cm 정도 여기 있었는데 막 요 정도 뒤쪽에 여기 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왜냐면 이 화학 물질이라는 거는 이 원종양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퍼지는 거고, 당연히 멀리 갈수록 이게 희미해지겠죠. 농도가 여기서 제일 높고 얘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기에선 제일 높고 저쪽 끝에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앞에 친구들은 되게 크게 들려도 저 뒤에 좀 덜 들리는 거하고 똑같죠. 가까이 있을수록 크게 표현이 되고 뒤쪽으로 갈수록 적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아예 멀리가 있으면 원종양이 저 끝에 있는 이 위성종양 컨트롤 못해요. 그냥 내가 수술을 하든 말든 잘하려면 잘하고 그냥 죽어 지내려면 죽어 지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애는 여기 있는 게 그걸 얘기해요. 수술을 안 했을 때, 미시행 안 했을 때와 시행했을 때인데, 이 수술을 했을 때 가까이 있는 애는 억제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 얘가 억제하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5cm에서 요 가운데 있는 애, 요 윈도우에 있는 애들, 요 한 5cm에서 한 8cm 정도? 한 7, 이론적으로 한 7.5cm 정도, 저희 계산으로는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에 있으면 수술을 안 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수술을 하면 갑자기 탁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이론적인 예측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 환자에서 발견이 되고, 이제 비단 이런 것뿐이 아니고 실제 이제 큰 스케일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쪽을 잘라놨을 때 다른 세포가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왜 이쪽을 잘라내 얘가 갑자기 퍼져 있느냐. 그래서 전이가 어려운 거죠. 이미 환자들이 이제 3기, 4기 갔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이유는 늦은 기수에 들어왔을 때 4기, 5기 이때쯤에 오시면 이미 전이가 돼서 여기저기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미 그 상태는 눈에 보이는 거 큰 걸 잘라내도 이미 여기저기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옆에 그 원자력 병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해서 오시는 선생님도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아산병원 가도 뭐 희망 없습니다. 뭐 국립암센터 가도 희망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오신다. 제가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거든요. 거기는 왜냐하면 방사선으로 온몸을 그냥 다 지지거든요. 방사선이니까. 정말 근데 되게 세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작용이 크고, 그래도 뭐 그거라도 이제 출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때 이미 늦은 경우예요. 굉장히. 그래서 잘하기 전에 미리 절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암은. 그래서 초기에 잡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진단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거를 이제 그 다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내가 원종양이 있을 때, 원종양 수술을 했을 때 원종양에서 가까이 있는 애들 말고 그 주변에 애매한 거리 있는 애들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때는 없었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원래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그맣게 있었죠. 그렇지만 육안으로는 원래 안 보이던 그런 애들인데 얘가 수술을 하면 갑자기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자, 뇌종양으로 한번 두 번째 사례를 말씀해 드릴게요. 자, 뇌종양은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요. 뇌종양의 그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커런스, 영어로는 리커런스라고 하고, 이게 이걸 그 재발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통 뇌종양은요 잘 안 걸려요 사실. 아까 보셨죠? 제일 뭐 잘 걸리는 사망률 높은 거기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걸리면 1년 안에 죽어요 이건. 대부분의 환자가. 미국 통계에서는 거의 13개월 뒤에 죽고요. 한국 통계는 한 11개월, 12개월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립암센터 데이터 보면. 잘 걸리지는 않는데 유방암이나 이런 것처럼 치료가 잘 안 돼요. 걸리면 대부분이 죽어요. 그냥 죽어요. 1년 안에. 그것도 너무 짧게 1년 안에. 그 이유가 뭐냐면 항암제가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냐면, 항암제를 쏘면 어디로 가요? 항암제를 먹죠, 그죠? 먹거나 이렇게 쏘거나. 얘가 피 타고 올라가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가 가서 가야 되는데 우리 뇌 조직 안에는 BBB라는 게 있어요. 블레인,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 혈관이 되게 단단하게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뇌를 보호해야 되니까. 뇌 없는 인간. 상상하기 힘들죠. 뇌는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예요. 산소도 가장 많이 소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장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호장치가 암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암제가 안 들어가요. 단단하게 혈관을 막고 있어요. 여러 층으로. 항암제가 너무 커서 그걸 뚫지를 못해요. 암 있는 데로 못 가요. 그래서 항암제 안 먹히죠? 레디에이션 방사선 잘 안 먹혀요. 뇌가 딱딱하잖아요. 바깥에 이게 뭐 뼈로 둘러져 있고 뭐 안쪽에 뭐 경추 뒤쪽에 막 숨어 있고 이러면 이렇게 쏘는 것도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뭐 남았어요? 뭐 아까 했던 뭐 하고 있는 항암 바이러스나 수술.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술.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에 계신 그 맨날 눈 뜨고 맨날 하시는 게 수술하시는 그 수술 그 기호과는 그 제가 뇌종양으로 사실 그 이제 일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매일매일 환자를 가서 맨날 환자들의 이렇게 뇌 수술을 매일 하지만 그 수술한 환자는 거의 다 죽는데요. 1년 안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의사로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뭐 수술하는데 뭐 다 죽으니까. 근데 실제 그거를 뭔가 수학적 기법을 쓰든 어떻게 해서 뭔가 그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으면 이거는 보지 않고 이건 바로 노벨상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이유가 내가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MRI 이미지인데 MRI를 찍으면 이렇게 약간 희멀건하게 보이는 이게 MRI예요. 요게 MRI, 요게 종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실제 그 미국 환자 데이터인데 여기에 요만큼 있었던 요거를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항암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14개월 후에 여기 보시죠.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다시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요 밑에 조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하고 여기 다른 환자인데 둘 다 여기서 출발해서 다 여기에서 14개월 되기 전에 여기 튀어나와서 이분 요거 찍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수술을 해도 자, 그 문제가 뭐냐면 암세포가 여기에 있던 애가 이쪽으로 건너갔단 얘기죠. 그런데 아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암세포 사이즈가 하나가 10 마이크론, 100분의 1mm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사람 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 정도? 30cm는 안 돼도 제가 얼굴이 큰 편은 아니어도 작은 편도 아니어서 여기서 이 정도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려면 이게 그래도 최소한 몇십 cm 뭐 한 10cm 근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보폭을 제가 한 보폭 이 정도예요. 자,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한 몇 정도? 1m는 안 돼도 제가 아주 용감하게 열심히 부산까지 간다 그래서 1m씩 간다고 해요. 그 뭐 가기 전에 1m씩 못 하고 지치겠지만 1m씩 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 보폭 하나에 1m씩 가서 그 1m씩 갔을 때 부산까지 가려면 자,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옛날에 뭐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맨날 몇 날 며칠 집신 싸들고 갔잖아요. 자, 세포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세포는 100분의 1mm 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십 cm예요. 걔네들한테는 몇 배예요? 자, 100배를 해야 1mm죠? 1000배를 해야 1cm죠? 10,000배를 해야 10cm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10cm라고 생각하면 자, 제가 여기서 1m를 갔을 때 1m를 갔을 때의 거리가 1m를 간다고 치면 1m에 10,000배면 얼마 정도 되나요? 1000m가 1km. 10km? 10km 정도 되죠? 자, 뭐 옛날 치면 4km가 한 10리 뭐 이러는데 그 10km 정도 꽤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보다 훨씬 빨라요. 저는 이거 가는데 세포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세포의 속도 아시는 분? 세포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움직이는데 세포가 움직이는 속도는요. 5 마이크론 per hour 정도 돼요. 대충 자기 몸 길이의 반 정도를 1시간 걸려서 가요. 자기 몸 길이의 반 정도를 1시간 걸려서. 자, 그 정도 계산하면 얼마나 힘들게 가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뇌는 굉장히 복잡하게 다른 장기하고 달라서 굉장히 컴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요. 굉장히 오래 걸려도.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 사이즈는 워낙 작아서 걔가 건너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결국 가서 그게 환자를 죽여요. 자, 유명인도 많이 죽었죠.
테드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 존 케네디 막내 동생이었는데 죽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하도 오래된 배우라 사망했고, 하지만 옛날에 유명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똑같은 애 태어났지만 둘 다 이걸로 죽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분들 되게 돈 많으세요. 돈 많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고 모든 걸 다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 치료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요. 자, 실험실에서는 자, 이 세포들을 움직이는 걸 갖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실제 실험실에서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실제 실험실에서 하면 실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좀 약간 시큼시큼한 부분이 있고 바깥에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하나 움직이는 부분들은 자, 세포예요. 전부 다. 전부 세포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하나하나 세포가, 자, 이거를 실제 우리 뇌 속으로 생각해 보면요. MRI가 찍을 수 있는 부분 여기밖에 못 찍어요. 왜냐하면 여긴 덴서티,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처럼 하나하나 움직이는 애들은 못 찍어요. 내가 영상으로 MRI 찍는다는 건 뭔가 반사되는 이런 걸 이용해서 찍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움직이는 애들은 아까 말했지만 10 마이크론밖에 안 돼요. 워낙 작아서 MRI가 찍을 수 있는 해상도를 벗어나요. 못 찍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서울대병원에 계신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이 저보고 실제 환자 서울대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못 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암세포의 사진을 환자가 와서 MRI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찍은 거에서 수술을 할 텐데 수술을 한 부위를 내가 어디를 조금 더 잘라내면 40% 정도라도 확률로 내가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걸 수학적 모델링을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만 해도 40%의 환자는 살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뇌종양은 대부분 다 아까 말씀대로 다 그러니까 딴 데로 움직인 세포가 다시 커져서 죽는 거거든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수술할 때 그러면 더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뇌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뇌 수술하셔가지고 지금 반신불수로 누워 계신데, 이게 뇌는요 굉장히 민감해서 내가 뭐 무슨 다른 장기 같이 무슨 뭐 대장암이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넉넉하게 한 2, 3cm 더 잘라내고 이렇게 붙이고 이게 잘 안 돼요. 뇌 없는 인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이게 커가지고 부작용이 커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최소한 이걸 최소화시키려고 자르는 부분은, 하지만 이때 미스하는 부분이 뭐예요? 움직이고 있는 애들. 근데 걔네들이 결국엔 어딘가 가서 커져서 환자를 죽여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 굉장히 마른 다른 종류의 암들은요, 다른 데로 전이가 대부분 돼요. 뇌종양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안 돼요. 다른 데 있는 애가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 뇌종양에서 시작한 애가 다른 장기로는 거의 안 가요. 왜일까요? 에? 뭐라고요? 뇌는 너무 복잡해서 나가기 힘드니까. 굉장히 좋은 답변인데 사실이에요. 뇌는 나가기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환자들이 그거 되기 전에 죽는 거예요. 전이 되기 전에 이미 죽는 거예요. 한 5%? 많아봐야 1%에서 5% 정도의 환자에서만 전이가 일어나요. 대부분은 그 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실제 또 이거를 암세포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이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백그라운드에 엔지니어링 쪽에 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일을 하면 이런 걸 이제 얻을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에 암세포를 쫙 주고요. 이렇게 무슨 줄타기 같이 타잔줄 같이 이런 걸 쫙 놓은 거하고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엉키엉키 설겨 있는 이 구조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움직여요. 이쪽에 있을 때는 좌우로 줄 타고 움직이고요. 저렇게 엉켜져 있는 거에서는 이렇게 그거 잘 못 움직여요.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현재로는 뇌종양 세포가 어디로 가는지 왜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는데 그 모델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모델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많이. 제가 좀 이 슬라이드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중간에 많이 말씀들을 드려서 너무 많아서 제 슬라이드 준비한 것보다 못 나가서 하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보여드리는 걸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 이게 셀러 오토메타 마들 같은 건데 이건 이제 뇌 유방암 같은 거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수학적 기법 중에 하나가 이게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 중에 하나가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구현을 해서 물론 이 백그라운드에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한 그 수학적인 이런 방정식 같은 걸 풀어요. 근데 이제 이 세포가 이렇게 증식하는 게 암세포가 이런 식으로 자라요. 하나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유방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방암의 그 유관을 이제 단면을 잘라 보면 동그랗게 생긴 거 안쪽에 상피세포 중에 하나가 생겨서 안을 꽉 채우고요. 꽉 채운 것들의 일부가 요걸 이제 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얘가 막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만나면 혈관으로 들어가서 그 혈관이 이제 돌다가 다른 데로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각 세포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시뮬레이션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PD 같은 거를 그 편빈 방정식 같은 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게 이게 왜 잠깐만요. 이게 됐네요. 자, 그 안에 세포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의 단백질 움직임이나 이게 이거는 이제 튜머 세포가 움직이는 거를 시뮬레이션 한 건데 이게 하나하나 세포가 움직이고 있죠. 세포가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주장한 게 그래서 요건 이제 또 잘하는 거고요. 그래서 튜머가 자라고 움직이고 이런 과정들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예측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또 하나 딴 걸 보여드리면 이런 거는 세포가 하나하나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세포가 움직이는 거 그 암세포 움직이는 게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 어떤 특정 마이신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게 다른 세포거든요. 다른 세포 사이를 삐짓고 이렇게 얘는 못 가고 얘는 이제 통과를 하죠. 이렇게 이게 뭐 유한유체법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요. 암세포가 이렇게 다른 세포들이 이렇게 동그라미고 있으면 그 사이를 삐짓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어디로 가는가, 왜 가는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거꾸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항암제를 이용해서 다시 좀,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딱 5분만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동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암 바이러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를 지네리컬 엔지니어 한다고 그러는데 유전자를 바꿔요. 바이러스를 그래서 여러분이 감기 걸릴 때 나온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바이러스의 일부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을 해요. 유전자 조작을 해서 걔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암세포는 쫓아가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그런데 다른 정상세포는 못 건드리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서 실제 작년에 노벨상을 이 두 분이 받으셨는데 그 교토대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 혼조 교수하고 텍사스대 앤더슨 캔서 센터라고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앤더슨 센터 캔서 센터고요. 거기에 이제 제임스 앨리슨이라고 하는 닥터가 그 둘이 공동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항암 치료제에 기반이 되는 기본 연구를 한 걸로 해서 작년에 그 의학상을 노벨 의학상을 받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항암 이게 이제 암세포
치료의 이제 면역 치료 같은 건데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이 안에 이제 있는 게 얘가 예를 들어 암세포면은 암세포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암세포는 어떤 기전으로 면역세포를 물리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암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가 쫓아오면 면역세포가 나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잡아먹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암세포고 이게 이 파란 게 면역세포면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어떻게 죽이냐면 이제 기전이 좀마다 면역세포가 다른데 뭐 이렇게 이래 죽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딱 붙어서 죽는 것도 있고 근데 T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어가지고 암세포한테 가가지고 딱 붙어요. 말 그대로 딱 붙어서 딱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짝짝짝짝 리셉터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의 것들을 화학 작용을 해요. 그래서 딱 일단은 뭘 하냐면 딱 붙어가지고 딱 보고 이렇게 눈이 없는 세포, 세포는 일반적으로 눈이 없잖아요. 그 세포는 눈이 없어.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세포는 눈이 없으니까 이러고 다니면서 화학적인 어떤 시그널, 이걸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보면서 딱 어떤 세포한테 가서 딱 붙어가지고 딱 보니까 딱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보고 이거 정상세포네. 그래 아니야 얘. 그리고 또 가가지고 옆에 가서 딱 이렇게 얘 암세포네. 이러고 너 암세포야 죽여야지. 이러고 이렇게 죽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암세포는 어떤 기전이 있냐면 면역세포가 나한테 그렇게 왔을 때 PD1이라는 게 이건데 PD1이라고 저 위에 써 있는 이런 특정 리셉터나 이런 것들을 막아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짜잔 하고 손을 대가지고 너 암세포야라고 인지하는 그 부분의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암세포는. 그래서 면역세포가 얘를 못 잡는 거예요. 기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얘가 암세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암세포가 암세포인 걸 알게 해주는 그걸 한 게 이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쏴서 이렇게 인지하는 거를 상대편이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애가 딱 와서 막았는데 방해하는 애를 제거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제거하는 약품을. 그래서 이걸 제거하니까 딱 이게 돼서 얘 암세포네. 그리고 탁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공로로 해서 그게 이제 면역 치료예요. 그래서 원래에 가지고 있던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 기전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자가 면역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원래 기능을 하도록 해서 암세포를 죽이겠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에서 노벨상 받으면서 기자가 그러면 암이 이제 아직 정복이 안 됐는데 이 암이 어느 정도 언제쯤이나 정복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앞으로 한 30년 후 2050년 지금 한 2020년 가까이 왔으니까 한 2050년 정도면 정복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만큼 요즘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로봇 기술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공지능도 이쪽으로 이제 막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고 이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적 모델을 하나 이렇게 항암제를 이용해서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 스토리가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써서 그거를 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테좀이라는 거 약품을 써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암세포가 이제 항암 바이러스가 얘네들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기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세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실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밑에는 모델링한 결과거든요. 여기는 실험 데이터고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 결과로 나오고요. 이런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실험 데이터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밝힌 게 뭐냐면 작년에 난 논문으로 원래 이 면역세포를 많이 넣으면 면역세포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에 이제 하도 이게 발달해서 면역 치료가 얼마나 좋아졌냐면 최근에 지미 카터라고 아시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유명한 대통령이 최근에 거의 암으로 죽을 뻔하다가 이 면역 이걸로 해서 살아나서 기사가 크게 났었어요. 면역 치료로. 이게 뭐냐면 면역세포를 건강한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암 환자면 이게 건강하신 분한테 이걸 받아서 이거를 환자한테 주입을 해요. 그러면 이건 좋은 면역세포잖아요. 얘가 암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그게 샷 한 번 주는데 얼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주사하는데 비싼 게 얼마? 30원? 10만 원? 조금 더 써요. 100만 원? 1000만 원. 그게 이제 재작년 얘기예요. 재작년까지 그게 1000만 원이었는데 요즘 그 단가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아마 몇백만 원 수준 이제 정도로 이제 떨어지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면역 세포를 바깥에서 주입하면 이게 항암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 실험하신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그 암세포 주변 걸 다 죽였어요. 다 없앴는데 희한하게 더 효과가 더 좋았어요. 암세포가 더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설명을 못 하셔서 실험을 하고도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논문을 못 내고 있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보고 이걸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 하죠. 그래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했더니 실제 가능해요, 그게. 그리고 나서 다시 실험을 해봤더니 또 그렇게 나와. 그래서 실험을 검증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항암 바이러스를 쓴다고 그랬죠? 자, 항암 바이러스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면역세포도 암세포를 죽이죠. 항암 바이러스도 암세포를 죽여요. 그런데 면역세포를 다 없앴는데 왜 효과가 더 좋았냐면, 그동안은 면역세포가 항암 바이러스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와 이름이 뭐예요? 지승현. 와 엄청나게 똑똑하네요. 실제 정확하게 그거였어요. 면역세포가 항암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인펙티드 된 셀, 즉 감염된 세포까지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완전히 없애니까 항암 바이러스가 효과가 낮았던 게 갑자기 활성화돼서 걔네들이 확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실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성공 사례로 저희들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좀 빨리 끝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